우선 그 첫 번째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심성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의 그 본의가 제대로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 대신에 자주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자주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라고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그 많은 선각자들이 자유의 의미를 갖다가 보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상, 김수영, 최인은 세 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영 선생은 자유를 방해하는 현실을 자유의 자원으로 만드는, 최인은 선생은 자유를 실행하는 자에 의해서 실존적으로 체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는 적을 형제로 만드는 기술이자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고공학과 교수 정관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유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의미, 양상을 보고 그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일은 지금 오늘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를 실행하고 자유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 및 그 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근대 문물의 전파 이후에, 이 근대를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라고 부르는데요. 근대 문물의 전파 이후에 자유는 주체성, 즉 스스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또 넓혀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한국 사회는 바로 이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소위 유교적인 덕목이 최고의 덕목이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삶을 갖다가 산다라고 하는 걸 착안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깃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아주 신기한 말이 서양에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긴 했지만은 이것이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언제나 거기에다가 정직한 도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붙였습니다. 그걸 옛날에 통이라고 붙였거든요. 자유와 통일을 갖다 하나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자유라는 말만 못 쓰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유와 자주를 갖다가 같이 섞었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은 아조선인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그래서 자유 대신 자주를 썼습니다. 자주와 자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둘의 공통된 뜻은 내 삶의 주도자가 된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자주는 소속에 중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소속에. 즉 어떤 소속에 열망한다는 얘기죠. 특정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주의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두 방향의 근대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주로부터 민족주의가 발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군림하게 되었다. 자유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켰는데 그러나 이 발달은 지극히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에 눈을 뜨긴 했지만은 자유를 받아들일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선각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각자들과 군중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선각자들의 김소월, 한용운, 이상 이런 분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김소월을 들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 장애 수준에서 김소월을 갖다가 지극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소월은 한국적 정한,
특히 여인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 수동적 체념의 상태 혹은 인절의 상태, 인고의 어떤 그 견딤 이런 걸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달래꽃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진달래꽃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자에게 도발을 하는 작품으로 우리는 그걸 새로 읽어야만 됩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운은 님의 침묵에서 저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그 일체유심을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근대적인 것으로 재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김소월과 한용운은 거의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은 그의 그 기발한 행각 때문에 아주 제멋대로 사는 자로서 그동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사실상 자유를 누구보다도 공개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상의 자유 개념을 보는 것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1930년대에 조선중앙일보에서 오감도라고 하는 시편을 30편을 연재하기로 계약하고 연재를 하다가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이게 무슨 시냐, 이걸 무슨 개수작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독자들이. 그래서 15편밖에 연재를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둘 정도로 이상은 자유를 갖다가 아주 끝까지 추구해보려고 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상은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그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상은 이제 거기서 절망을 하고 자살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데 그렇지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자기식으로 그 안에 위트와 파라독스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그 안에 이제 숨어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은 자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러나 현실은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상은 자기를 얽어매는 구속에 저항해서 자기식의 아주 그 개인적 차원의 아주 고도의 정교한 저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정교한 저항은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일반성과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상은 그 자유 달성의 불가능함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자살 흉내를 냅니다. 자살 흉내를 내므로써 이상은 살아남는데요. 자살 흉내를 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자살 흉내를 통해서 죽음의 냄새를 미래의 냄새로 바꾸는 그 기교를, 그러니까 어떤 그 묘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대신에 일종의 자유에 대한 심연 상징으로, 일종의 미다나빔으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영 선생 시인과 소설가 최인원 선생 이 두 분은 한국 자유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자원을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수영 선생은 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회 환경을 늘 문제 삼았어요. 문제 삼고, 그래서 김수영 선생의 관심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현실과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낸 기술이 뭐냐면 현실을 갖다가 자유를 위한 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 선생이 만든 중요한 이 스킬이죠. 기술이고요. 최인훈 선생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최인훈 선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는 내가 겪는 거야. 내가 자유라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야. 자유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사는 거예요. 예? 자유는 live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존적 체험으로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측면이 다른 거죠. 강조하는.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선각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김수영이죠. 김수영은
말 그대로 자유가 절대적인 목표였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점에서 김수영은 분명히 이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유의 실현을 가로막은 현실에 대한 절망이 절망을 타개해서 희망으로 바꾸는 기술의 발명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이 점에서 이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상을 이념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유 실현의 일반적 차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이 기술을 통해서 김수영은 자유주의의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분이 이제 최윤훈 선생인데요. 흔히 최윤훈 선생은 너무나 많은 오해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윤훈은 그게 아니라 일종의 정말 자유로운 자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실존적 체험으로서의 자유를 갖다가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즉 최윤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자유는 주체 스스로 겪는 생생한 경험이어야 한다. 즉 실존적 체험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조금 아까 인용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존 로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귀속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4.19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공화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민주공화제가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독재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이 민주공화제에서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민주공화제에서 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갖다가 과제로, 좀 심하게 말하면 강박관념으로 가지게 된 거고, 끊임없이 그걸 물어보고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탐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4.19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갖다가 생활어이자, 생각하는 언어, 사유어이자, 동시에 표현하는 언어, 표현어이자, 세 가지를 동시에 세 가지가 동시에 기능하는 언어로서 한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관념과 생활과 미가, 예술이 하나로 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를 갖다가 맘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실행할 몸을 가진 세대가 이제 곧 이어서 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4.19 세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19 세대는 자기들의 행동으로, 그것이 뭐 굉장히 의식적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연 발생적으로 참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나마 1948년 이후에 한국은 자유민주공화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늘 정신적인 강박관념, 과제로 두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현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이념을 존재와 일치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글입니다. 한국어라는 문자입니다. 한국어라는 문자는 생활어이자 사유어고 동시에 표현어였습니다. 삼위일체를 갖춘 언어였는데, 그것은 4.19 세대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9 세대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민족주의의 압도적인 의세 안에서 자유주의는 간신히 조금씩 피어났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국 지식인의 지형도를 민족주의의 다수성과 자유주의의 소수성 간의 기량으로 볼 수 있다면, 희한하게도 대중문화의 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기세등등하게 팽배하는 양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계 대중문화에 한국인 특유의 어떤 심성들이 거기에 결합되어서 피어난 문화가 대중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이 지식장에서 얘기하는 한국인들의 자유주의 이거하고 같은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곰곰이 아주 섬세하게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지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갖다가 서로 이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지식인들이 꼭 해내야만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4.19 세대의 문학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해도 좀 힘이 들어갔고 여기서 그치고 4.19 세대에 대한 문학은 뭐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기회가 있다면 거기 가서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저희 발표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너무나 모든 우리의 삶에 걸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책은 그냥 말씀드려 책은 좀 닥치는 대로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책이든 간에 좀 읽으세요. 한국인들이 지금 OECD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 제일 책을 안 읽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책은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타인들을,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들은 낯선 것들이거든요. 낯선 것들과의 만남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갖다가 넓히고 세계에 대해서 한국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우리가 함께 공진화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는 기본 입장은 책은 언제나 닥치는 대로 읽어라,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